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문기 강사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반갑고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뭐 방대한 내용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 뭐 구직 활동을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뭐 이번에 처음 시작하실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진행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두 번째 이제 오게 됐네요. 근데 저는 원래 회사 생활을 경쟁사인 KT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좀 되게 감회가 좀 새로운데, 저 이제 KT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가 이제 20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입사를 하고 이제 아이폰을 KT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 쪽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장이 바뀌는 모습을 또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취업적 교육을 오래 하면서 원래 여러분도 빅데이터 쪽 영역이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게 제조업 쪽에서도 빅데이터 영역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라도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스마트 플랜트라든지 MES라고 해서 그 공정 자동화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 분석 쪽에 특히 뭐 파이썬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영역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과연 그럼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가, 그죠? 보면은 그 인터넷에 뭐 합격한 자소서란 것도 되게 많고, 뭐 이게 잘 썼다고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어떨 때 보면은 이거 나보다 못 쓴 거 같은데 이거 왜 통과됐지? 그리고 또 보면 나는 내 친구보다 잘 썼는데 왜 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취업 교육을 한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눈만 보면은 이 친구가 뭘 어려워하는구나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자소서 써보신 분 계십니까? 난 써봤다. 네. 쓸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쓰시면서? 역량? 예. 그 역량이란 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직무 역량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회사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팀하고 친한 사람 인터뷰해가지고 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 키워드는 참고만 좀 하셔야 되는데, 저도 제가 산업과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공대생들이 약간 단순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열정 나와 있으면 자소서 열정을 다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제목이 다 똑같게 나오고 내용도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자소 쓰면서 또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쓰면서? 난 이런 게 좀 힘들었다. 기업 분석도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기업 분석을 어떨 때는 금방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1시간을 분석하나 일주일을 분석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쓰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을 쓸 때 뭐 우리가 대학교 들어간 때부터 A를 가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구직활동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를 쓰게 되는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쪽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나 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게임 회사 썼거든요. 게임 회사 지원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거기다가 써먹을 수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그 산업과학 출신, 저는 이제 영업 마케팅 기획 쪽 지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게임 회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원서를 막 쓰다 보니까 막 넥슨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게임 회사 뭘로 쓰지 고민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썼어요, 자소서를. 면접 때 그 얘기하고 프로게이머 했던 관점에서 넥슨의 게임이 어떻고, 그때는 이제 카트라이더 다음에 에어라이더로 나올 걸 어떻게 분석해서 그 인사이트를 좀 얘기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경험들이 뭐 엄청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뭐 보면은 뭐 신입분도 있을 거고 경력분도 있을 건데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걸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진행한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운전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대표 이사로 있고요. 현재 위포트라는 곳에서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KT에서는 B2B 쪽 세일즈 쪽 업무와 그리고 HRD 교육 담당 업무에서 이제 신입사원 쪽 교육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직무 교육 중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사업화에 대한 것들도 그 고민 좀 많이 했었어요. B2B 쪽 하면서. 제가 그때 KT에서 B2B 쪽에서 빅데이터 쪽 외부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걸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 겪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많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데이터 분석 분야 취업 시장의 이해와 그리고 자기소개 쓰기 위한 정보 탐색.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이따가 그 현장에서도 바라봐 보여드릴 텐데 자소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면 문제가 안 된다 정도까지 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자소서 보는 게 아니라 뭐 개량적인 평가나 경험사항이나 자소서를 합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자소서를 왜 잘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자소서는 그럼 왜 잘 써야 될까요? 자소서를 왜 잘 써야 되냐면요 면접을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 쓸 때 제일 많이 한 두 가지 실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은 그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번화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번화가가 딱 어떤 느낌이 번화가예요, 여러분들? 번화가면은 뭐 오피스 상권도 있을 수 있고 강남역이 뭐 술집만 이런 데가 될 수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소개 특히 여러분 잘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서두 전개를 잘 못하게 되면은 읽지 않아요. 안 읽히거든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나열하는 형태의 자소서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돼서 면접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에 다 때려 박아놓은 거를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자들도 여기에서 뭘 잘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뭘 물어볼까 해가지고 서로 멘붕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면접 본 입장에서 왜 이런 걸 물어보지? 그 면접관들은 왜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서로 멘붕하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어려워서 어떤 얘기 나오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 누굽니까? 개인으로부터 출발이에요. 그 방향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사례를 보면서 제가 실전 사례도 잘된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잘 못된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 썼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돼요. 저는 솔직히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더 잘 썼냐의 싸움보다 막하다.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거든요. 근데 항상 기대치 항상 밑돌기 때문에 조금만 잘 써도 되게 잘 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자소서를 빨리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자소서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면요. 한 3-4시간 정도만 하나 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소서 제일 빨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정도 속도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K 같은 경우는 1000자씩 4개거든요, 항목이. 저는 그거면은 한 1시간이면 다 써요. 새로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자소서는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춘문예에 등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추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분석 분야 취업에 대한 쪽을 보면요. 원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 개념이. 원래는 제가 또 산업공학과 출신의 통계학 석사거든요. 통계학 석사는 제가 회사를 나오고서 나중에 했는데 저도 산업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빅데이터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데이터 분석 영역이 그 의료 통계 쪽에서 많이 쓰였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디 쪽에서 좀 많이 쓰게 됐냐? 빅데이터가 좀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금융권. 그러니까 CRM 파트에서 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는 그 통계 쪽에서 이제 보험회사나 리서치회사, 그러니까 보험 쪽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 쪽에서 많이 뽑았었어요. 뭐 지금도 뽑긴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뽑진 않는데, 다음 제약회사나 병원 쪽에서 의료 통계 관련된 걸 많이 뽑았다가 2013년에 CRM 관련된 마케팅이 되게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2013년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연관된 게 뭐냐면요. 퍼포먼스 마케팅 혹은
요새 퍼포먼스 마케팅 많이 들어봤죠? 요새. 그거랑 연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 매체 중에서 이게 한국에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에 빅데이터 쪽이 확 커지기 시작해요. 뭘까요? 2013년. 여러분 싸이월드는 아니고요. 그죠? 그 더 오래된 거고. 뭘까요? 네? 페이스북이에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광고 자체가 되게 마이크로한 타겟, 상세 타겟이 되게 잘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20세에서 몇 세까지 성별 이거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뭐 먹지 페이지를 자주 보는 애들한테까지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성과 측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전엔 CRM이 뭐 백화점이 이런 데서 많이 했었어요. 뭐 회원들 구매 패턴 분석해가지고 그 DM 같은 거 보내서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다가 이게 광고가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 측정에 대한 게 많이 나오면서 이런 쪽에서 데이터 분석 영역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게임 쪽이 데이터 분석 되게 많죠. 게임이랑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원래 예전에 데이터 분석 많이 안 뽑다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 4년에서 5년 전에 구글의 AI 알고리즘을 포털에 적용시키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고도화 시키다 보니까 그쪽에서 뽑고요. 또 되게 웃긴 게 네이버에서 요새 또 잘 되는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잘 될까요? 무슨 서비스? 네. 웹툰. 네이버 웹툰도 빅데이터 포지션 뽑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패턴 분석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막 웹툰을 막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로맨스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거도 보세요. 막 이거 추천 뜨죠.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나 컨텐츠 분야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게임 쪽은 진짜 많이 뽑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네이버나 게임사 같은 경우는요. 자코리아 사람인 같은데 공고가 활발하게 올라오지 않고요. 채용 사이트에 상식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도 떠 있어요. 공고가. 근데 우리는 막 네이버라고 하면은 들어가기 어려운 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네이버 말고도 웍스모바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웍스모바일.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 뭐 밴드 여러분 요새 뭐 하시진 않으셔도 뭐 밴드부터 해서 거기가 이제 그 오피스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하거든요. 웍스모바일도 지금 공고 떠 있어요. 걔네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 포지션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많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최근에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오래되면서 제조업에서 빅데이터 포지션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 포지션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자동차 쪽 회사 중에서 현대 트랜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거기가 전신 이름이 다이모스예요. 다이모스는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셨죠? 그죠? 네. 들어보셨는데 거기가 초봉이 5,500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포지션이 떠 있어요. 제가 왜 얘기 드릴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 드릴까요? 써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써보라고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이면은 하반기 구직 활동은 거의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거든요. 회사는 문을 안 닫았는데 구직자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안 써요. 그럼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원래 초기 빅데이터 시장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요. 마케팅 데이터 수집이 그냥 크롤링 위주로 좀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지션이 뭐가 나왔냐면요. R, 사용자, 우드 이런 게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하둡을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파이썬 나왔다가 이제는 SQL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자바나 C나 C++이나 이제 점점 마케팅 쪽 영역에서 개발자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출발했다가 롱런 하려면요. 개발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이제 밀려나요. 회사에서. 왜냐면 성과를 내기가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꼭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제가 현재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파이썬 공부하고 있어요. 예,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요. 막 석사 뽑는 포지션 나오고 학사 뽑는 포지션 나오는데 지금 웹젠이라는 부분에서 빅데이터 엔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또 빅데이터가 그 IT나 이런 쪽은 클라우드랑 연동해가도 또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분야
진출하고 다음 지금 학습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제일 첫 출발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메인 업종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원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시 새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여러분들 추천드릴게요. 나는 금융을 메인으로 갈지, 나는 뭐 의료통계 쪽을 갈지, 게임 쪽을 갈지, 커머스를 갈지, 이쪽 갈지를 생각을 진짜 잘 안 하시면은 생각보다 큰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냥 작은 스타트업부터 출발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메인 업종 준비 안 하니까 회사에선 이거 다 원하는데 나는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작 이제 못 쓰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이거는 근데 우대예요.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대면은 상관없어요. 저도. 하나만 할 줄 알아도요. 이런 거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 실제로 떠있는 공고들이니까 제가 이런 것도 갖고 온 거고, 그다음에 뭐 넥슨 같은 경우도 뭐 AI 엔지니어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이랑 머신러닝 적용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가 게임 회사 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많이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TFT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뭐 특정 비즈니스를 이제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에서도 또 데이터 분석 영역이 좀 올라오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그죠? 웹툰도 보면은 AI 관련해가지고 뭐 신경망 모델이라든지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여기서도 교육받으면서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내가 가려고 하는 업종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또 공대생들이 또 되게 보면 또 소극적이다 보니까 또 뭐 하죠? 이러면 이제 막 쫄래쫄래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려고 한 쪽이랑 영역이 멀어버리면 또 새로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그럼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또 보면요. 제가 팁을 따라 드리면은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요새 노션 혹시 해보세요?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드는 거 유튜브로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정도면은 1시간이면 공부 다 하거든요. 되게 심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해놔가지고 막 포트폴리오 첨부나 아니면 링크 첨부라고 했을 때 그런 거라도 활용을 하세요. 왜냐면은 또 PPT 만들고 제안서만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방법도 활용하시면은 서류 통과 훨씬 잘 돼요. 네, 훨씬 잘 됩니다.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웹툰 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공고가 나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버도 들어가면은 뭐 개발 아니면은 컨텐츠 서비스 쪽에서도 빅데이터 영역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보면요.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요. 사전 과제나 포트폴리오를 내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전 과제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라도 내가 이쪽 컨텐츠나 서비스 쪽 목표하고 있다. 그럼 포트폴리오 무조건 만드세요.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네이버랑 카카오 가고 싶으신 분 손. 혹시 들여 보내주면 가겠다 손.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가고 싶으세요 네이버? 네이버는 성에 안 차요. 구글 정도는 가실 겁니까? 예. 네이버 가고 싶으신 분 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네이버에서 자소 써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벌써 좀 약간 심리적 부담감이 와야 하나요? 그죠? 거기다가 여기도 가고 싶다 그랬죠 네이버? 사전 과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경쟁률이 20대 1도 안 나와요. 네이버는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만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카카오는 사전 과제 진짜 많이 나와요. 네이버는 포트폴리오 내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는 사전 과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은 카카오 예전에 공고 떴던 거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은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전 과제 같은 것도 뭐인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도움될 수 있는 프로젝트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과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나 경험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뭐 회사에서 경력을 엄청 많이 쌓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 포트폴리오 만든 그런 것들도 충분히 면접 때 어필만 할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요새 보면은
뭐 체험형 인턴십, 채용 연결 인턴십이 엄청 많이 떠요. 그런 게 네이버에서 보통 한 11월 중순에서 말 12월 정도에 올라오니까 여러분도 보면서 모니터링 좀 계속해가지고 내가 이쪽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로스해킹이라는 얘기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로스해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그로스해킹 들어봤다. 그로스해킹 뜻이 뭘까요? 그냥 별거 아니고요. 기존하고 마케팅을 다르게 한다 쉽게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쉬운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딱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켓컬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네이버 배너거든요. 이거 클릭 한번 이게 1시간 광고비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얘네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얘네가 샤인머스켓 17,800원짜리를 이거 공급하는 업체를 막 족쳐가지고 싸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이런 걸 하겠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CAC라고 해서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마켓컬리 이렇게 해서 빨리 컸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입해서 10,000원 이상 구매하면은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1,000원에 준다. 근데 이게 왜 잘 먹히냐면요. 자, 샤인머스켓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샤인머스켓을 먹는 딱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샤인머스켓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김종국 같은 사람들 샤인머스켓 먹을 것 같아요? 김종국 이렇게 하겠죠. 뭔 샤인머스켓이야? 그냥 포도면 다 포도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겠죠. 이건 먹는 사람 당연히 보면은 소비욕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딴 게 아니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말고도 닭강정 100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닭강정을 먹는 애들은 이거저거 많이 지르는구나. 그걸 보니까 여기서 1시간 동안에 5천만 원 광고 비용 쓰고 하면은 고객들이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재구매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대표적으로 그로스해킹 사례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마케팅을 막 해요. 막 하면은 광고비가 나가는데 랜딩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잖아요. 실제 접속을 만약에 100명 한다, 200명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를 구매 전환율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마케팅 쪽에서 워드프레스가 그래서 활성화가 됐었어요. 막 랜딩 페이지 해가지고 뭐 A/B 테스트라고 해서 광고율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또 커머스 쪽에서 요새 보면은 많이 뽑아요. 빅데이터 분석.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패턴 분석해가지고 어떤 애들이 뭘 많이 사고 어떤 애들 상대로 광고하고 어떤 애들한테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커머스 쪽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에서 그걸 또 뽑아요. 네이버 쇼핑 담당자의 데이터 분석 영역을 또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기반으로 요새 보면 이제 네이버도 멤버십 생겼죠. 이런 것도 보면요 프라이싱 정책이기 때문에 또 분석해야 돼요. 소비자 패턴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진짜 천지백화입니다. 진짜로. 확장이 소비자부터 해서 게임 콘텐츠 보면요 그거 있잖아요. 현질. 그죠? 현질하면 아이템도 좋게 나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죠? 주기적으로 현질 하는 애들한테 뭐 좋은 아이템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 다 보면요 프라이싱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특히라도 빅데이터 많이 뽑는 게 또 카드사죠. 그죠? 그러니까 막 퍼플 뭐 혜택을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데이터 분석 또 오후에 현대카드에 일하시는 분 오시니까 또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데이터 분석 쪽을 뽑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뭐 채용 공고가 뜬다고 참고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멜론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그죠? 멜론 같은 경우도 멤버십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의 패턴 분석해서 월정 금액을 얼마나 만들어야 회사가 적자를 안 보고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떠요. 디지털 쪽에서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뜨거나 아니면은 뭐 카드사에서 네, 이번에 우리 카드에 뜬 디지털 채용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뭐 해서 뭐 빅데이터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 채용이나 아니면은 좀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디지털 채용 이런 식으로 따로 올라와요. 1번 포지션하고 따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고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패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쪽에서 뽑아요. 데이터 분석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또 공공기관까지 또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거든요. 공공기관 쪽도 뽑으니까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그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영역이 있는지는 알겠죠? 그 뭐 세부 직무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씩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게임 업종 있고, 커머스 쪽이 있고, 또 금융 쪽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있구나를 좀 알아두시면은 그쪽 업종을 점색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 게임 산업 매출액 순위 이렇게 하면 거기 회사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제 자소서 쓰기 위한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략. 이제 기업 분석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업 분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해요. 심플하게. 보통 기업이 B2B가 있고 B2C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포스코 같은 회사는 B2B예요, B2C예요. 기업 대 기업 거래거든요. 그럼 이게 1번이 뭔 말이냐면요. 자,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은 기업 분석할 때 포스코를 분석하면 되게 힘들어요.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럼 심플하게 자, 여러분 볼게요.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할 때 회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망해요. 여러분들 우리 무슨 주식 투자할 거다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디테일하게 볼 때는요. 면접 잡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소서를 쓰기 위할 정도만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 보는 순간 더 헷갈려요. 그럼 B2B는요. 첫 번째 뭐 보시면 되냐? 지원한 기업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산업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철강회사는 고객사가 어떤 산업이 될까요? 대표적으로요. 어디가 있을까요? 산업이. 자동차. 예. 또 뭐 중공업, 배 만드는데 또 건설이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에서 예를 들면 포스코 철강이니까 뭐 중공업을 한다. 그럼 지원 동기가 저는 포스코에서 목표하는 중공업 시장에 이러이러한 철강대 매출 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했다. 기업의 복지부 지원. 이렇게 쓰면은 딱 방향성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쓰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무 스텝 포지션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 있고요. 생산 라인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좋아요. 드릴까요? 네. 밀당. 그죠? 네. 뭐가 좋냐면요. 채용 공고에 나온 근무지를 보십시오. 그럼 기업 분석 끝나요. 왜 끝나냐? 근무지 보면 뭐가 나와요? 제조업은?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공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기업 분석 끝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든 제품명으로 뉴스 검색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뉴스 검색 예를 들면 이제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특히 스포츠팀 있는 데는 진짜 힘들어요. 막 우리은행 검색하면 막 언니들 농구 하는 거밖에 안 나와요. 막 사진이. 그러면은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원한 기업의 클라이언트가 된 업종을 보면 기업 분석이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산 파트 쪽에 있는 데이터 분석 쪽은 근무지를 보면은 무슨 제품 만드는지 파악되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B2C는 대표적으로 소비재라고 얘기하죠. 그죠? 소비 얘기하는데 소비재 또 금융 쪽도 B2C예요. B2C는 뭘 보면 좋냐면요. 메인 타겟과 계층을 보시면 좋아요. 메인 타겟과 계층. 타겟이라는 거는 막 이런 거죠. 뭐 20대, 10대, 뭐 30대, 40대 이런 연령층이 타겟될 수 있고요. 계층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학생, 취준생 이런 계층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우리은행이다 하면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막 우리은행이 MZ 세대 상대로 뭐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MZ는 은행 입장에서 돈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돈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주력 계층을 누구로 가져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을 뭘 메인으로 가져가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적금을 미는지, 예금을 미는지, 아니면 방카슈랑스를 미는지, 뭘 미는지 이런 걸 봐야 지원 동기나 폼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써요. 지원 동기. 저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핀테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의 위비뱅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데 뭐 채용팀 해요. 돌아버리겠다. 그다음 뭐 최근 우리은행은 비대면 뭐 이런 거에 넓어지다 뭐 앱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런 서비스를 이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의 뭐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뭐 2000 몇십 년에 뭐 우리은행이 뭐 글로벌 몇 회 뭐 몇 초에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전에 직접 했던 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그 입사 오퍼부가 KT 지원 학생인데 입사 후에 매출의 20%를 높이겠대요.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죠. 어느 정도인지. 그 당시 KT 매출 23조였거든요. 신입사원이 매출을 입사한 다음에 4조 6천억 올리겠대요. 그거는 거의 이제 요새 하는 표현으로 이제 무지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전혀 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묻지마 지원자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입사원 퇴사율이 거의 40% 50%까지 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는요, 딱 제일 많이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원 동기 포부. 두 번째 뭘 많이 보냐면요, 사회 이슈. 사회 이슈 항목이 요새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슈 쓰면 안 됩니다. 코로나 나온 순간, 그럼 이제 또 그 중국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은 사회 이슈 뭘 보는 거냐면요, 업종이에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새 보면 자소 항목에 입사 후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스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그 예시를 좀 하나 들어보면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 자소 항목을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가 묻지마 지원자를 걸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나 핀테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인 생각했을 때 현재 한국의 뭐 경제 시장의 흐름과 향후에 뭐 가져가야 될 뭐 어떤 기조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멘붕 와요, 안 와요? 제가 취업할 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했을 때 제가 취업했거든요. 그때 모비스 항목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쓰시오였어요. 그래서 취업 카페 욕이 많이 달렸어요. 내가 이걸 알면은 청와대를 가야지 왜 여기 앉았냐, 뭐 이렇게 많이 달렸거든요, 욕이. 근데 실제로 요새 그런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다 생각해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묻지마 지원자니 걸러내기 편하니까 그런 항목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주 매출이 발생한 영역을 또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실수하냐? 회사가 A 사업, B 사업, C 사업, D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D 사업에 관련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A 사업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원 동기 쓸 때 뭘로 써야 될까요? 회사는 A를 하려고 하고, 근데 원래 D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A를 밀어요. 근데 나는 경험이 D에 있어요. 그럼 지원 동기 뭘로 써야 될까요? 난 A다, 손. D다, 손. 물어보지 말고 심층 인터뷰 해달라, 손. 자, 여기 이제 심층 인터뷰를 좀 원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의 D예요. 이럴 때 D가 쓰는 겁니다, D. 왜? 기여도가 나오잖아요. 회사는 신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학생들이 잘못 써요, 분석할 때. 회사가 막 이걸 하니까 다 이걸 하겠다 써요. 그럼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썼죠, 검색할 때. 아모레 퍼시픽 딱.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가서 한 던전 속에 3시간 헤매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검색할 때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요, 아모레 퍼시픽 vs 하면요, 아모레 퍼시픽이랑 경쟁사 관련된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키워드를 뭐 화장품 아니면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에 채용 공고에 나온 단어도 있죠. 요새는 수시 채용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워딩을 뭐 NLP, 뭐 신경망, 뭐 이런 검색해서 넣으면요, 되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vs 반도체. 그럼 반도체 산업 내에서 삼성전자 경쟁 구도가 나오고, 또 뒤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키워드 검색하면은 딱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삼성전자 검색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똑같은 기사가 몇 면에 걸쳐 도배가 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되게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분석한 걸 좀 사이트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를 보통 보면요, 그 상장이 되는 기업이 있고요. 상장이란 거는 주식시장에 올라간 애들. 상장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사이트를 좀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네이버 가가지고요, 그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제일 좋은 홈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모레 퍼시픽 쳐볼게요. 이렇게 회사를 검색하면요, 홈페이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여기 인베스터스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
투자자란 게 나오면요. 여기 뭐가 나오냐? IR 자료란 게 나오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보세요. IR 자료란 게 뭐냐면요. 이게 저거예요. 주주총회 자료입니다. 상장된 기업 이거부터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좋아요. 볼게요.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안 좋습니까? 저만 좋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럭셔리 사업부 사업 현황.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쪽 현황. 그리고 데일리 뷰티 현황.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IR 자료부터 보면 도움 진짜 많이 돼요.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된 기업은요. IR 자료 말고 그다음에 전자공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릴게요. 전자공시. 전자공시라고 검색하면 돼요. 저는 이 URL 외웠기 때문에 한 건데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가 팁을 좀 몇 개 드릴게요.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정기공시를 체크한 다음에요. 검색을 누르시고 하면은 반기보고서라는 게 뜨거든요. 이게 원래 분기별로 올라오는데 3, 4분기 끝난 다음 회계법인 감사 끝나면 11월 중순 돼야지 3, 4분기에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뭐부터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부터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임직원 현황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 있죠? 그 이름을 검색하면 임원 이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임원 이름으로 뉴스 기사 검색하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쪽 사업부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최종 목표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이쪽 사업부의 총괄이 목표다. 이거는요, 임원 면접 때 진짜 잘 먹혀요. 본인이 면접관 생각해 보세요. 지원자가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거기서 왜 내가 되고 싶어 이렇게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면접 때 진짜 잘 먹혀요. 그러면 나중에 상장사 같은 경우는요, 임원 면접 볼 때 임원 현황에서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임원들 찾고 그 사람은 언론에 찾아보면 뉴스 기사에서 얼굴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언론에 했던 인터뷰를 찾아봐가지고 면접 때 따지면요 100% 울어요. 100%. 그런 게 되게 좋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보게 되는 거 뭘 많이 보게 되냐면요, 여기 사업의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요, 회사가 어떤 사업부가 있고 어디서 매출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한 다음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안 한 다음에 뉴스 찾으려면은 막 아모레 퍼시픽 신사업 막 이렇게 쓴다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상장이 된 기업은 알겠지만 그럼 상장 안 된 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상장 안 된 데 중에서도 큰 회사들은 괜찮아요. 롯데백화점 같은데. 근데 작은 데가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동종산업에서 더 큰 회사의 홈페이지 보시면 돼요. 직무속이 안 나온 거는 어차피 산업이 같으면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나가시면은 도움이 진짜로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 검색하는 것까지만 좀 설명드리면 좀 싫을 텐데, 구글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좀 쓰세요. 자, 구글을 가잖아요. 구글 가서, 자, 구글에서 뭐가 좋냐면 이미지 검색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해가지고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은 딱 관련 내용들이 금방금방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상하게 검색하면 안 나와요, 정보가. 근데 구글은 알고리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자료 찾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더 꿀팁 좀 알려드릴까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더 알려드릴까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아모레 퍼시픽 마케팅이랑 키워드 동안 잘 좋겠다면요, 여기서 그 파일 타입 검색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키워드 놓고서 파일 타입 한 다음에 땡땡해서 이제 오토 나왔네요. 자, 파일 타입 해서 오토 나왔네요. 잠깐만요. 네, 파일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PPT, PDF, DOC, HW 이렇게 다운 받으세요. 그럼 그거 갖고서 자료 보면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구글 알림이를 좀 쓰세요. 구글 알림 쓰시는 분 손. 들어봤다 손. 네, 들어는 봤는데 그냥 알고만 있었다. 그죠?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세요. 구글 알림이가 뭐냐면요, 이러면 되게 좋아요. 구글 알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관심 있는 회사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옵션 표시에서 하루 한 번 이하로 설정한 다음에 지메일 연동시켜 놓으면요. 하루에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번 정도 푸시가 와요. 그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이 크롤링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거를 저녁에 엑셀을 정리해가지고 뭐 날짜나 제목에 링크만 좀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어차피 기사 많이 들어오더라도 쓸만한 기사 많지는 않거든요. 제목만 딱딱딱 봐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쉽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공고 뜰 때마다 기업 분석하니까 다 똑같이 뭐 CJ 다 온리원 다 똑같거든요. 내용이 되게 천편일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은 기업 분석할 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게 기업 분석 많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상장된 데는 IR 보고 전자공시 보고 그 다음 뉴스 기사 봐라. 그리고 1차적으로 B2B인지 B2C인지 그 메인 타겟이 이런 계층이 뭔지 그 다음에 요새는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게 다 힌트예요. 다 힌트. 보통 공고에 막 나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줄이 보통 메인 가업이에요. 메인 가업, 서브 가업 막 이래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채용 서칭을 할 때 공고를 똑바로 많이 봐라.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만 하나 말씀을 좀 쉬면 될 것 같은데요. 현직자 찾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 어려워요? 요새는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요. 저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가고 싶은 회사 오후 2시에 담배 피는 데 가면 다 있거든 사람들. 그죠? 그거 다 현직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어려우니까 링크드인이 되게 좋아요. 링크드인 아세요? 링크드인이 그 직장인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게 왜 좋냐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지금 로그인 할 수 없어가지고 링크드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페이스북하고 비슷해요. 검색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나와요. 프로필. 근데 이게 개인이 왜 프로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놓냐면요. 링크드인에 올리는 사람들의 그 니즈가 뭐냐. 헤드헌터한테 스카우트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프로필이랑 회사에서 뭐 했는지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약간 뭐랑 비슷합니까? 페이스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걸 활용하시고 요것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알려드릴게요. 자, LG 채용. 이거 진짜 좋아요.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경력사원 채용 공고. 이게 왜 좋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광학솔루션 사업부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과업이 뭔지 뜨죠. 그럼 또 경력사원 채용 공고 뭐가 좋냐면요. 이런 게 떠요. 이쪽 분야 관련해서 몇 년 이상 경력자. 그러면은 몇 년, 뭐 3년 이상 경력자면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3년 뒤에 이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서 포부 쓰시면 돼요. 현직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과업 범위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회사의 현안 사항이 뭔지가 경력사원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죠. 그러시면 여러분 이거 쓰고 보시면은 입사 포부나 지원을 쓰는데 심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안 해봤죠. 제가 원서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저는 상업과학 출신인데 제가 영업 마케팅 기획 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원서를 한 80개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보면 전자공시도 재무제표 보라고 하는데 재무제표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익숙해지면요 엄청 빨리 써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는 하루에 7개도 쓰더라고요. 복붙 안 하고 새로 썼을 때.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 아까 채용 서칭 같은 것도 좀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제가 채용 서칭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채용 서칭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크롬 브라우저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크롬 브라우저 환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다운받으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점점점 누르잖아요. 여기에 북마크바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줄이 생겨요. 줄이. 그럼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 제가 또 빠른 손놀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코리아랑 사람이랑 커리어 인크루트를 다 보셔야 돼요. 시간을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정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요. 여기다가 오른쪽 누르면 이게 페이지 추가가 붙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폴더 추가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채용 서칭 폴더, 기업 분석 폴더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자코리아도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줄이해요. 그러니까 해서 자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다 본 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누른 다음에 천대기업 공채라는 게 있어요. 메인 화면에 천대기업을 걸러줘서 여기서 뭐 신입을 하시면 신입, 정규직 전환형 인턴 이렇게 검색하면은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이렇게 필터링 걸려요. 그 만약에 내가 난 특수직군 지원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신입 체크하고 고용 형태를 정규직 한 다음 하면요. 네. 데이터 분석 포지션이 지금 526개 올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문제는 좀 규모가 크고 작은 것까지는 좀 다 필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내가 좀 여러분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하다 보면요. 되게 뭐 신경망 쪽만 한다든지 딥러닝만 한다든지 이렇게 딱 좁혀서 쓰시는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완전히 폴리시 좁혀서. 그럴 땐 이렇게도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처음부터 너무 좁게 하진 마세요.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좁혀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그 좁히면은 그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활용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자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할 때도 사람인도 비슷해요. 사람인도 커리어하고 이제 인크루트는 메인 화면 정도만 좀 보면 되는데요. 사람인 같은 경우도 보실 때 여기서 그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얘를 누르면은 핫백이라는 게 있는데 핫백이 원래 100개 나와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나오는 게 이거 막 이력서 작성해야지 100개까지 열리거든요. 핫백이랑 그 다음 여기서 봉채 탭 보면은 이거 아까 사람인도 자코리아처럼 천대기업처럼 나와서 신입, 정규직, 전환형 인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공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직군까지 필터링 하면 너무 이게 그 정도까지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진 않아요. 뭐 자코리아 사람 이렇게 큰 회사 하더라도 커리어나 인크루트는 메인 화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혹시 외국계도 쓰시는 분 손? 나 외국계 쓰고 싶다. 네. 외국계 같은 경우는요. 또 드릴게요. 그 맨날 계약직만 뜬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계는요. 검색하시면은 피플앤 잡을 보실 때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오늘의 채용 공고로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에서 신입을 검색하셔야지 나와요. 오른쪽 탭에서. 이게 그냥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외국계 신입 공고들이 다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막 계약직도 있고 뭐가 하네요. 여러분 좀 잘 보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도 여기서 보고서 아마존도 들어간 친구도 있고 페이스북 들어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자코리아 사람 이름 절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회사 이름 안 나올 때는 이것도 헤드헌팅 회사 통해서 올라온 공고라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서 외국계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소서.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자 자소설. 그죠? 자소설. 그죠?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자소설 볼게요. 자, 그 제가 이따가 보면은 뭐 스타 기법이나 프로젝트 전개 방법론 쓰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자기소개서 쓸 때는요. 먼저 소재 전개가 50%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취업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잡으라 그랬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기 벌써 까먹었죠,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해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 타겟팅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소재 정리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타겟팅 할 때는 내가 관심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거나 기준해가지고 타겟팅을 먼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소재 선정을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럴 수 있어요. 뭐 수업 때 했던 프로젝트랑 인턴 했던 게 있는데 어떨 때는 인턴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수업 프로젝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소재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걸 하긴 했는데요. 자신이 너무 없어요. 근데 회사는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중식당 셰프 좀 뽑는데 저 한식 잘합니다. 이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럼 회사 얘기하겠죠. 한식당 셰프 하러 가면 되겠네. 그럼 여러분 면접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벙친 다음에 그러게요라는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소재 선정. 그다음 30%가 제목이에요. 제목은 직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창의적인 제목이라는 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자소서 하루 2, 300개씩 봐야 하는데 어떻게 창의적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걸 며칠 보나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막 뭐 정신이 이상해져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다음 20%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읽힐 정도까지만 쓰면 돼요. 잘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께 읽혀요, 안 읽혀요? 여러분 자소서 읽혀요, 안 읽혀요? 아, 이제 쓰려고 그런 거죠. 그죠? 듣고서. 네. 자소서를 제일 좋은 건요. 그 내 전공 아닌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용어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흐름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자소서는 쉽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데 쉽게 설명한다고 막 여러분 설탕 3숟갈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다고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백종원 씨가 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요. 정확하게. 뭘 알아서요? 핵심 포인트를. 그러니까 자소서를 어렵게 쓰는 것 자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경험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는요. 지원동기 포부 조금 못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을 못 쓰는 건 이해를 못 해요. 그건 성의 문제거든요. 용납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전개만큼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소서를 빨리 쓰려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소재를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는 5, 600자 정도 글자 수로 써놓으시면 엄청 빨라요. 나머지 지원동기 포부만 새로 쓰는 겁니다. 거의. 왜냐면은 왜 5, 600자짜리 5, 6개냐면요. 2, 3개 가지고는요. 조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글자 수가 많거나 항목이 많아지 못 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5, 6개 정도 정리해놓으면 웬만큼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을 가더라도 5-6개 정도 소재가 없으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헤드라인 뭐 구체적 쓰라고 하는데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이런 제목 보는 순간 제가 막 아파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에 대한 자소서에 대한 백신을 막 수천 번을 많이 맞았는데 그러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볼 때마다. 막 정말 또 왜 이런 거 어디서 또 더 이상 이런 거 안 나오겠지 했는데 항상 생각 이상을 또 써요. 야 이거 왜 썼냐 했더니 채용팀이랑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배가 이렇게 해서 통과됐대요. 제목이 뭐였냐? 10배 1은 0. 여러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죠? 회사도 그래요. 10배기 1은 0? 싸우자는 건가?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제목은 직관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 예시가요.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면요. 자, 딱 볼게요. 제일 좋은 제목 예시가 이런 겁니다. 보통은 역량이랑 성과나 역량이랑 프로젝트 명으로 쓰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예시예요. 왜냐하면은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쓸 때 여러분들이 안 좋은 예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성실함, 끈기, 열정. 왜 안 되는지 제가 바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열정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네. 사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냥 경청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초 소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친화력. 사람이나 친해요, 안 친해요? 그죠? 이런 거는 쓰면은 안 좋아요.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면접 때 보면 끝나거든요. 얼굴 보면 이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면접까지 알겠죠? 아, 얘는 말 진짜 더럽게 안 듣겠다. 그죠? 아, 얘는 잘하겠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자소서에 쓸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소서는요,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주면 돼가지고, 역량 키워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분석력. 뭐, 성과랑 이런 거죠. 뭐, 분석력. 어쨌든 경진대, 최우수상, 상. 이런 게 역량 성과죠. 아니면은, 뭐, 꼼꼼함. 뭐 데이터, 뭐 이런 검증, 이런 뭐 20% 절감, 뭐 오류 50 절감. 이게 왜 좋냐면요. 판단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적인 관점 읽어라. 평가자한테 암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도 어떻게 분석했는지 볼까 딱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소서를 잘 쓴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닌데 평가자가 평가하기 좋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역량 프로젝트명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키워드라는 거는
뭐 창의성, 영화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이거 끝이에요. 제목. 제목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엄청 새로 만들려는 거 아니죠. 난 프로젝트 명 쓴 다음에 그냥 키워드 붙이라고 그랬죠. 그 키워드 기준은 뭐냐?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창의성을 쓰면 창의적이에요. 내가 분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키웠을 때 유의사항이 또 홈페이지 직무 속에 나오는 키워드만 다 때려 박으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열정,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그 KT 다닐 때 제가 B2B 세일즈 업무 했었었는데 저는 성향 자체가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 강의하긴 하지만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도 부시는 더 찾아보시지만. 그리고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 스타일이 되게 분석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사람들이 활발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재석도 내성적인 거 알죠?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이 홈페이지 나온 직무 속에 있는 키워드 다 때려 박아 놓으면은 다 내용이 똑같아져가지고 회사에서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목 쓸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제가 되게 그냥 쉽게 설명드렸죠? 제목 이 정도면은. 그죠? 자, 하나 볼게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 경험이 있어요. 이거 제목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예시. 이런 건 제목을. 자, 코스피 지수 변화에, GDP에 주는 상관관계를 주제로 분석시켜 있는데, 프로젝트는 뭘 하는 거였고, 가사 설정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런 방법을 했다, 이렇게 성과를 냈다. 자, 제목 뭐라 쓸까요? 이런 거 제목. 뭐라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뭐라 쓰면 될까요? 아니, 여기 주제 제목 나와 있어요, 아니었어요? 요거로 제목 쓰면 돼요. 이게 분석력이든 꼼꼼함이든 그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죠. 이게 뭐냐면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코스피 지수 변화 GDP 영향을 분석했더니 그 통계하다 보면요. 데이터셋 중에서 어떤 거는 1자리 라인인데 어떤 거는 만 단위, 10만 단위 하나 그렇게 되면요. 변수 그것 때문에 다른 데이터 영향 줘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럴 때 그런 데이터를 이제 더미 변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치환을 시켜서 이렇게 하거든요. 통계 분석할 때. 이상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그죠? 여러분 나중에 아마 통계 여기서 교육받고 배우면은 그런 것들도 배우실지 안 배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목을 이렇게 딱 쓰면 돼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통계를 모르는 애한테 던져줘도 이해할까 못할까요? 해요. 더미 이걸 몰라도 이런 거였구나. 그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자소서가 이상적인 내용 전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제목이 안 나온 이유가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쓰고 D도 쓰고 다 쓰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뭘 잡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운 뭐뭐의 중요성.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제가 다양한이라는 단어 쓰는 순간 제가 카톡 차단시킨다는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다양한이라는 얘기 쓰는 순간 내용이 중구난방은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접속사를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나열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500자에서 600자 정도 소재에서는요. 소재를 하나만 쓰셔야 돼요.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항목별 패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하는 게 500자 정도 되는데 이런 거죠. 특히 이런 항목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쓰셔 했더니 저는 학교 때 이런 걸 전공했고 어떤 교육 과정에서 이런 과목과 이런 과목과 이런 과목과 또 이런 걸 몇 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벌써 거의 지금 숨 차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쇼미더머니다. 그래 안 그래요? 평가자들 평가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평가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평가자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가 중요하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던지면 질문 이거밖에 안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을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쓸데없는 말들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팁 드릴게요. 또 하나 팁 드릴까요? 원합니까? 네. 자, 전문성이라는 단어 안 좋아요. 이상하죠? 왜 전문성 쓰지 말라고 하나? 이해도로 쓰셔야 돼요. 벌써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안 달라요? 전문성이라면요, 질문 어려우니까 쓰면 안 되는 게 신입 사원 나부랭이들은요, 그 전문성과 통찰력이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돼요. 쉽게 해서 그 면접관하고 본인들 나이 차이가 본인하고 초딩 차이거든요. 초딩이 와가지고 형, 나 수학에 통찰이 생겼어. 그러면은 와, 우리 사촌 동생 신동이고 생각하면 얘가 뭐 콜라를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해요. 그죠? 후자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소 쓸 때. 이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실수해요. 그리고 요새 점점 서류 전형 보는 추세가요. 현업 담당자들이 봅니다. 공고를 낸 담당자들이. 그러면 걔네들한테 그 원서를 볼 때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업무 시간 쪼개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팀장이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서류 전형 평가하고 있는데 업무 시간 계속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리겠죠. 그러니까 시간 쪼개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안 쓰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꼼꼼하게 볼 수 없냐면요. 누가 우리 팀에 오는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다음 배치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뽑은 다음 연수원에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업 담당자를 본다 하더라도. 근데 대신에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팀 사람 뽑을 사람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서류 통과 더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오히려 큰 기업들은 뭐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평가지표 같은 걸 좀 많이 하지만 작은 기업들을 많이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100명이라는 데서 1명 나가는 건 10명이라는 데서 1명 나가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스타 기법이라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패턴은 두 가지예요. 스타 기법 형태를 쓰거나 프로젝트 전개 방법론 형태를 쓰거나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시면은 도움이 돼요. 경험 전개할 땐 거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스타 기법 쓰라고 왜 하냐면요. 보통 면접 볼 때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경험의 꼬리에 문의 면접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질문의 7, 80%고 면접관 교육을 스타로 시켜요. 그래서 자소서를 스타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스타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에피소드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인식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 문제인식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이런 겁니다. 혹시 자 그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피자요? 피자 왜 좋아하십니까? 자, 여러분 맛있는 맛 무슨 맛이에요? 이게 문제인식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 도우의 쫄깃한 식감 때문이에요. 이게 판단 근거죠. 그럼 자소서 뭘 써야 되냐면요. 에피소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액션을 해결했잖아요.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써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빼먹어요. 갑자기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해결됐어요. 그럼 문제인식은 뭐 다음 이 시간에 보여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평가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방법 썼지? 이런 게 채용 담당자의 막 질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채용 담당자의 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서 회사에 뭐라 하냐? 자소서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쉬운 거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예시로. 자, 카페 아르바이트 했다. 그죠? 장사가 안 됐대요. 그럼 이거를 쉽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에피소드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장사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서두에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르바이트에서 장사 안 된다면은 뭐 상권적성 때문일 수도 있고 계절성 때문일 수도 있고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고쳐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강남역에 위치한 카페 주말 오전 아르바이트 했다. 그럼 강남역 주말 오전에 카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없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전날에 술 먹고 뻗은 애들이 있죠. 거기 24시간 카페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강남역 술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주말 오전에 사람이 없어서 장사 안 됐다. 그래서 문제인식. 그럼 주말 오전에 어디 사람들이 많은지 보니까 아, 토익 학원에 바글바글 하더라. 그래서 토익 학원하고 제2이벤트적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3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잘 쓴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죠?
그럼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했다. 제가 쉬운 예를 들려고 그냥 아르바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했다. 장사 안 됐다. 그럼 이제 써주는 거죠. 화장품 가게에서 겨울방학 3개월 동안 선크림 판매 알바했다. 그럼 겨울이니까 선크림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이게 문제죠. 그럼 문제인식. 자, 매장을 보니까 스키장 가는 애들이 선크림을 많이 사더라고요. 왜냐면은 스키장에 가면은 눈에 반사돼가지고 얼굴 타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스키장 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그 선크림이랑 뭐 수분크림 이런 것들을 번들링해서 뭐 스키장 보드 이거 뭐 번들링 제품 만들어서 했더니 잘 팔렸다.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냥 엮어가지고 POP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든 것 뿐이죠. 그게 문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 근거. 그죠? 회사에서 면접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법 선택했냐? 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회사에 또.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쓸 때요. 회사에선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제대로 하면요. 걔는 뽑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솔직히 즉시 전력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육성 가능 대상자거든요. 그럼 그걸 봐요. 아, 얘는 가르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런 문제 인식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까먹지 마세요. 자소서에 이것만 잘 쓰면 돼요. 이것만.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특히 공대생 중에서 갑자기 뭐가 안 돼요. 그럼 해결방 뭐냐? 교수님과 대화해서 해결돼요. 누가 해결한 거예요? 갑자기 또 논문을 찾았다 해결돼요. 뭐 논문이 무슨 마법책입니까? 그게 아니라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적용시켰더니 해결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논문을 이렇게 쓰죠. 제가 쓰지 말라고 했던 다양한 또 돌아요. 다양한 논문을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주 동안 찾은 결과 해결됐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진짜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못 쓰는 거, 이거 진짜 쓰지 마세요. 또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 벌써 어떤 얘기 나올지 알겠죠, 여러분? 뒤에 공부했다.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하기 좋으면 대학원까지 왜 왔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그죠? 이게 면접이 서로서로 애매해진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또 하나 하는 거. 처음 하는 프로젝트 보니까 팀끼리 서먹서먹했다. 아이스 브레이킹 했다. 이건 무슨 뭐 어디 뭐 놀러 갑니까? 항상 업무 과업 중심적으로 맞춰 쓰셔야 돼요, 쓰실 때. 그죠? 그래서 보통은 프로젝트 쓸 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프로젝트 쓸 때. 이 방법이나 스타 기법이 여러분들 경험에 따라서 쓰기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프로젝트 주제고, 목적이란 거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 항목에서 이 부분만 얘기하겠다가 목적이에요. 이 부분만 말하겠다. 그 다음에 이슈나 상황은, 그러니까 목적에다 그거 쓰면 안 되겠죠. 처음 하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제 그럼 끝이에요, 벌써. 이슈 상황이 나오고, 문제 원이 나오고, 해결, 결과. 이렇게 해서 경험 전개되는데, 보시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영화 시스템 뭘 주제로 프로젝트 진행했다. 제가 그냥 이거 네이버 그냥 영화 있는 거 대충 보고, 카테고리 보고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뭐 2020년부터 1월부터 뭐 12개월간 네이버 영화 리뷰에 달린 평점을 기반으로 그냥 개인이 기여될 만한 영화 추천 시스템 구현하는 게 목표였다. 그죠? 이슈상. 네이버 평점은 크게 관람객, 네티즌, 뭐 기자, 평론가의 평가로 나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할지 기준 수립이 어려웠다. 왜냐면은 어떤 게 더 공신력이 있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네티즌하고 관람객은 무수가 찍혀 있는데 이 평론가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명밖에 안 되다 보니 가중치를 어디 더 많이 줘야 할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문제인식 어떻게 했냐? 그래서 보니까 본 거죠. 예전에 뭐 2019년, 2018년 데이터 보니까 그런 분석해 본 거예요. 아, 이런 걸 보니까 이 세 가지 평가 중에서 어떤 평가가 높았던 영화가 실제로 관람객 순위가 제일 높았다는 걸 분석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죠? 추천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렇게 하면은 근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판단 근거가. 그죠? 근데 왜냐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떤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문제인식을 그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뭐 툴을 뭘 썼고 이렇게 써야지 막 툴 막 어떤 펑션 썼고 어떤 펑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인원 기능을 활용했다 써야 되는데 보면은 막 신경망도 썼고 의사결정 트리도 쓰고 뭐도 쓰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었다. 뭘 분석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 직무 쓸 때는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쓰게 돼요. 경험을요. 그럼 서두에 뭘 잘 써야 되냐면요. 저걸 잘 써야 돼요. 변수 설정 뭘로 했는지 잘 쓰셔야 돼요. 변수 설정.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했다를 잘 써주셔야 돼요. 그거를 잘못 쓰면은, 그러니까 무슨 주제를 가지고서 그냥 분석했다면 써버리니까 이게 변수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게 왜 또 딥러닝이 되지? 왜 이게 또 머신러닝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보통 거의 단절돼요. 내용 읽을 때. 특히 통계 쪽 쓸 때는 그게 제일 많이 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기간이나 어떤 데이터셋을 상대로 했다는 걸 써주죠. 그래서.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포레스트 정기 방법론이고 이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분석력, 영화 추천 시스템 개발 이렇게 하면 끝이죠. 제목을. 그게 되게 직관적이라서 딱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쓴 다음에 이거 안 맞으면 나 안 뽑아도 된다. 이게 만약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자소서로 많이 열심히 써가지고 차별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내 경험한 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근거 자료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사례를 좀 볼게요. 합격 사례긴 한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설명 같이 드릴 거예요. 네. 이 친구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갔어요.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주식시장에서 항상 하찮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대학원에서 생존 분석 수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 있죠. 통계라는 학문이 벌써 이거부터 면접관 느끼기 얘는 이럴 것 같은 박사까지 왜 취업했지 이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 분석 강의 통해서 센서링이랑 공부할 수 있었고 또한 모두 했고 ROC도 했고 첫 달러가 다 날려야 돼요. 이럴 때는요. 여러 가지 공부했다 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요. 그룹핑을 묶어주세요. 그럼 전 첫째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경험을 했다. 뭘 공부했고 둘째 어떤 툴을 활용을 잘한다. 이렇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 앞에 헤드를 붙여준 다음에 나열하는데 그러면 좀 나아요. 차라리. 근데 이렇게 쓰면은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회사한테. 읽어봐라. 읽히냐?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논문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개발해서 생각합니다. 논문의 주제는 뭐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주제는 선형 성장 모델에 따른 ROC, AUC였는데, 시간 변수가 포함된 모형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효과를 어떻게 정의했고, 그러니까 밑에 내용만 썼었어야 되는데 위에 내용은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지원 동기를 변형한다고 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지원 동기 패턴을 변형해 볼게요. 이런 생존 분석에 대한 걸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지원 동기. 제가 시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쉽게 쓰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친구도 두 친구 제일 힘들죠? 네. 마음을, 벌써 이제 목소리 커지잖아요. 그죠? 네. 지원 동기 포부란 친구 제일 어려운데, 이게 왜 힘드냐? 많이 써본 사람 아니면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봐도 지원 동기 포부 쓰는 거 딱 그렇게 알려준 데 해보면 써져요, 안 써져요? 절대 안 써져요. 왜냐면 채용 담당자들은 스펙 좋아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쓰면 빨리 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렇게 쓰요. 네. 제발 좀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도 또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럼 지원 동기는 뭘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고민. 자, 어떻게 쓰는 게 지원 동기 잘 쓰는 걸까요? 자, 뭘 보여줘야 돼요? 나의 팬심을 보여줘야 됩니까? 세상에 대한 팬심? 뭘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 지원 동기 안 좋은 거 첫 번째. 쓰면 안 되는 거. 매출 1위라 지원했다. 진짜 많이 써요, 이런 거. 그건 뭐냐면요. 숟가락 얹으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써요. 조직 문화 좋다 들었다. 이건 대놓고 저는 꿀 빨려고 지원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게 좋냐면요. 기여도라는 표현이 좀 좋아요. 기여도. 회사한테 뭔가 엄청나게 해내기 위해서 지원했다는 건 그걸 말도 안 돼요. 신입사원 나부랭이가 뭘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전개냐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친구 썼던 거 보면은 이런 거죠. 저는 뭐 셀트리온의 뭐 임상 통계 기여하고 싶어서 잠깐만 이걸 제가 서식을 좀 바꾸고요. 네,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그럼 특히 셀트리온은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분야에서 뭐 이런 기반으로 이런 거 데이터 분석을 주로 뭐 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생존 분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은 끝났죠?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지원 동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기업 분석을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써요. 그러면은 또 다시 해야 돼요. 또 직무 찾려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처음에 아싸리 직무로 좁혀서 하셔야 돼요. 안 나오면 넓히면 돼요. 그럼 제가 되게 빨리 쓰지 않습니까?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서 그 지원 동기를 3대7로 쓰시면 돼요. 그럼 뒤에 딱 뭐 쓰면 됩니까? 생존분석 프로젝트 쓰면 끝이죠. 이런 게 보통 500자 형태 지원 동기. 그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잘 수 있겠습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 또 출발 안 되는 이런 거. 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재 의료산업의 미래에는 데이터 분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절대 쓰지 마세요. 뭐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고객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주어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있는 거는 통계입니다. 막 진짜로 해처리로 한 대씩 때리고 싶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돌아버려요. 제가 진짜로 그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쓰면은 요새 한강 좀 추울 텐데 한강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항상 기여도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30% 정도가 기업 분석. 기업 분석도 전체적이 아니라 내 직군에 대한 거. 그죠? 만약에 여기 개발이면은 저는 뭐 어떤 회사에 이러이런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넥스는 만약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게임별로 뽑잖아요. 이쪽 게임에서 뭐 이런 뭐 아이템 뭐 이런 거 발굴해서 발생한 이런 확률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서 어뷰징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를 트랙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의 고도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하기 전에 타겟팅부터 하고 하셔야 돼요. 교육과정 끝난 다음에 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서 그냥 프로젝트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거랑 프로젝트랑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면 또 해야 돼요. 개인 프로젝트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제가 직장인들한테 얘기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신입사원을 입사한 다음부터 퇴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아까 제가 경력사원 공고 보여드렸죠. 거기 몇 년 차 때 어떤 경영인사 뽑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일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하고 먼 일을 계속 하게 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계속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옮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이 항목으로 쓰시면 되고 뭐 제목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기여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돼요. 지원 동기는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부. 여러분들 포부 이 친구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됩니까 여러분들? 대화할 힘을 잃었어요 지금. 포부 힘들죠? 포부는 절대 쓰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공부하겠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갖춰진 사람을 뽑을까요? 갖추려고 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미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죠? 근데 뭐 잘한다고 해서 엄청 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못 쓰는 게 이런 거죠. 막 회사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입사한 다음에 이 분야를 부단히 노력해서 공부하겠다. 공부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대학원 가면 되죠. 회사는 뭐 하는 장소예요? 일. 그러니까 뭘 파악하셔야 되는 이서폴스는요. 과업 범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포업을 쓰는 거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는 뭐 땡땡 회사에 추천 뭐입니다.
개인 회사에서 목표하는 뭐 이런 상품군 재구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통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이런 게 그러면 어디 힌트 나오냐면요. 채용 공고에 나오겠죠. 그럼 또 채용 공고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요. 뉴스 검색하면은 또 관련 기사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처음 쓰고 이거를 회사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쓰면은 퍼부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500자 정도 쓰면 2가지 정도로 잡고서 많이 씁니다. 500자 정도 된다고 하면요. 그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나쁜 회사가 입사 포부를 천자 쓰래요. 벌써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천자 쓰라고 하니까. 왜냐면은 500자 쓸 수 있는데 천자 어떻게 써야 팁을 드리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필살기. 첫째, 둘째 뒤에다 경험 하나씩 붙이세요. 그럼 천자 나와요. 천자 쓰라면 그렇게 쓰면 돼요. 패턴을. 그죠? 보통 500자면 3가지는 좀 많아요. 2가지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3년 뒤 뭐 하겠다, 5년 뒤 뭐 하겠다, 10년 뒤 뭐 하겠다. 숫자는요, 회사 입장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막 3년 뒤 뭐 하겠다, 5년 뒤 뭐 하겠다 쓰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물어봐요. 누구 마음대로 5년 뒤 이거 하려고 썼습니까? 그럼 갑자기 또 표정 어떻게 되냐?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러게요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 쓰는 게 롯데 같은 경우가 자수상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년을 포부. 근데 10년 후에 뭐 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IR 자료는 나온단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IR 자료는 누구한테 보고한 자료라고요? 주주. 그럼 주주한테 보고하려면은 뻥을 좀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쳐야겠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되게.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 또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요. 공기업을 쓰게 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꿀팁 드릴까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공기업은요. 알리오라는 사이트로 가면요. 공공의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크롬이라 막혔구나.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냐면 되냐면요. 지금 이 사이트가 막혀가지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알리오 사이트 집에 들어가시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공공의 현황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경영공시에서 기관별 공시라는 게 뜨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회사 검색하잖아요.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국회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기업본서 이거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은 기관장들이 먹고 살려면은 이거를 빨리 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밑에 써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심플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러분들이 사기업을 주로 쓰지만 또 공기업을 쓸 때 있으면요. 기업 본서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 왜냐면은 사기업하고 다르게 경쟁구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걔네들이 메인과 보려면요. 이 대내 평가,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거 보면은 심플해요.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은 기업 분석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업 분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포부 쓰기 되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죠? 그렇게 써야지 자소서를 써나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하나 좀 얘기 드리면요. 우리은행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은행이 어떤 게 있었냐? 우리 카드였구나. 우리 카드가 자소 항목이 진짜 어려웠어요. 자소 항목이 막 어려워가지고 막 내용이 이상했거든요. 네. 막 여기 보면은 MZ세대가 뭐 나오고 디지털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항목이. 근데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요. IR 자료 이게 나왔어요. 디지털 다리 전략. 그럼 당연히 뭐 보고 써야 될까요?
이거 보고 써야 되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 어려울까요?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우리은행 시험 안 나오고요. 이거 우리 금융지주로 찾아서 나왔어요. 또 공고가 이게 IR 자료가. 그러면은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안 쓰기도 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것들 중심으로 좀 물어보고 얘기하기 원하는데 그냥 자기가 관심 있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건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산으로 가요. 그럼 또 얘기 나오겠죠. 아, 지금 금융 핵심은 핀테크. 그 중에서도 페이먼트. 카카오페이 봐라. 돈 잘 벌겠지 않냐. 이제 그죠? 회사에서는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회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이슈라는 항목도 업종이들 보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삼성그룹에서 사회 이슈라는 항목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원래 버전이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본인 생각을 쓰고 이를 입사 후에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쓰셔야했거든요. 이게 원래 버전이에요. 근데 사회 이슈 쓰라고 하니까 막 난리도 아니에요. 누구는 최순실 쓰고 있고 삼성인데. 그죠? 막 어떤 사람은 막 코로나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를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하는 데인데, 그죠? 형님 내려오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요. 물론 채용 담당자가 회사하고 관련된 거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면접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관련된 거 쓰면은 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써놓으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본인이 면접관이면은. 얘, 뇌가 있나? 그죠? 인사팀을, 집합하면 시켜야 되나? 뭐 이런 데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결국엔 그거예요. 딱 생각했을 때 벗어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기준을 두고서. 그죠? 그래서 그 뭐 인지상이라는 건 그냥 참고 정도고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수시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100% 집중해 쓰기 어려워요. 그럼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스타 기법이든 프로젝트 전개 방법론이든 경험 소재 정리를 5, 600자씩 그죠? 5개 정도 해놓고 지원 동기 포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군에 맞춰서 쓰시면은 엄청 빨리 쓸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요. 산업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안 하면은 개별적인 회사마다 다 따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업종을 잡아버리면 내가 이쪽 업종은 뭐가 이슈다. 이쪽 업종은 뭐가 이슈다. 공통적인 것들을 평상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효율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직활동할 때 자소서를 빨리 쓸 수 있지 막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럼 여러분 자소서 하나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과를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선을 만들든 PPT 형태 만들든 포트폴리오 만드시면요.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혹시 여기 경력직도 있습니까? 경력직?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력직. 네. 경력직도요. 그 진짜 중요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얼마 전에 경력직 할 때 연봉 40% 올렸어요.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력직 할 때도요. 10에서 15%예요. 연봉 협상이. 근데 인사팀도 내부적으로 40%까지 얘기하려면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되시기 여러분들이 특히나도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랑 그다음 경력 기술서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자소서에 대한 비중보다 경력 기술서나 이런 걸 진짜 잘 써야 됩니다. 경력직은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뭐가 문제되냐면요. 경력직이 그냥 면접만 보고 안 오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요. 돌거든요. 진짜로 뽑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경력직 면접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서류가 생각보다 잘 되네. 어떤 데도 있냐면요.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기회 간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나 전략을 잘 만들면은 합격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들러리만 된다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직활동할 때 이런 타겟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태우는지 아니면은 이메일로 접수받아서 하는 데는요. 포트폴리오 내면요. 서류 통과 확률이 20, 30% 올라가요. 20, 30%면은 높아야 맞아요? 지금 감이 없죠? 일반적으로 서류 통과 확률이 10%에서 15%거든요.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그럼 그게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내는 사람들 거 볼까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메일을 제출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잘 생각하셔서 여기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팅을 빨리 잡아서 그다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타겟팅 잡은 다음에 잘 모르면은 뭐 링크드인 여기 현직자 있으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해보세요. 어차피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온라인인데 쫄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